예, 제가 맡은 부분은 현대 한국불교 고승 연구의 흐름과 성찰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조선 시대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근현대 불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런 근현대 불교의 연구 성과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많은 어떤 양적 그런 연구 성과가 축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연후에 성철 큰 스님 사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 이런 이제 측면들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건 분명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사상적인 그 자체, 인물 그 자체의 모습들을 살펴주셨다면, 저는 인데 한국의 어떤 역사적 경험입니다. 근대와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성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는 어떤 정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개황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과 정화운동이 발생했던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와 현대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근현대 불교는 조선왕조 동안 오랜 탄압과 소외를 거쳤고 회복할 틈도 없이 일본 지배와 해방, 친일 잔재 청산과 정화운동, 불교 개혁을 거치는 동안 왜곡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파란과 격동의 세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불교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대의 어떤 환경들, 시절 인연들 속에서 전통, 그리고 그 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개혁, 두 가지 어떤 측면들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입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전통시대에 찬술된 고승전의 경향이나 성격을 살피고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5개 학술지를 조사하여 고승 연구의 수적 측면과 그 성격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통시대 고승 연구의 배경과 기준은 해동 고승전, 고려 초기에 각훈의 해동 고승전,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삼국유사, 그 다음에 꽤 이제 삼국유사로부터 먼 시기에 찬술된 범의 가간의 동사열전, 이 세 개를 대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구두로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해동고승전은 1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해동고승전은 1차적으로 불교 수용과 그 유포의 의미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객관성, 엄정성 이런 것보다는 팩트에 대한 어떤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보다는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문명과 문화의 어떤 진전,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부각시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의 삼국유사는 각훈의 해동 고승전에서 보여준 것보다도 조금 더 진전됩니다. 해동 고승전의 측면들이 그런 이제 적지 않은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13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면은 한편 삼국유사는 해동고승전이 편찬된 지 70년쯤 후에 찬술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 밑에 보면은 해동고승전과 같은 삼국유사 이전의 불교 사서들이 고승의 전기를 주로 기록하는 승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삼국유사는 독창적인 체제의 폭넓은 불교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불교 역사, 일반 역사 학계에서 도대체 삼국유사의 정체성이 뭐냐? 보통 불교 사설하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문학적인 부분도 있고 사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한국 고대 문화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은 이 해동고승전에 대해서 뒷사람들이 의심하고 잘못 알게 했으니 그 얼마나 무망한 것인가라고 이제 해동고승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렇지만은 오경우는 그 훗날에 똑같은 후학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해동고승전을 찬술했던 각훈의 시대에는 각훈이 고민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있고 또 삼국유사를 찬술했던 이련 스님은 몽고 간섭기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어떤 키워드를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옳고 그름의 차원은 아닙니다. 흔히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먼저 뭐 옳고 그름, 특히 인물연구는 그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글쎄요 불교사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학생들한테도 옳고 그름의 시점에서 인물이라든지 역사적인 환경들을 평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 문단 한편 이련이 삼국유사를 찬술한 이후 6세기가 지난 19세기에 6군의 동사열전이 찬술이 됩니다. 불교 수용부터 19세기까지의 198명의 우리나라 승전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걸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3차례의 범해가가는 팔도를 답사를 합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지금 북한 지역까지 답사를 해가면서 고승들의 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탁본이라든지 또 필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입니다. 18세기, 19세기가 안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실사구시의 학문적 영향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13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절입니다. 동사열전은 가간이 조선 불교사를 서축이나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찬술하고자 했던 독자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간은 전등록이나 불조 통제 등의 책은 인도와 중국 조사들의 전등 상승과 정기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종파나 승전은 실려있지 않거나 부수적으로 수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흔히들 조선 후기의 역사는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 중화의식을 계승했다고 하는 소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조선은 가장 조선다운 거고 조선 불교는 그 어떤 나라의 불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198분의 이 고대에서부터 조선의 큰 스님들을 조명을 하면서 부각을 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또 발로 쓴 그런 고승전이다 보니까는 그 가치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해방 이후 현대불교 고승전 연구의 수적 분포입니다. 139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연구 성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현대 불교 연구 성과입니다. 국내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불교학, 불교학연구, 보조사상, 그 다음에 선학, 불교학보 이 5개의 학술지에서 근현대 불교 고승에 관한 부분을 전부 추렸습니다. 추려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면은 조사 대상 논문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약 30년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이
적어도 그 등장하지 않았다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도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연도별은 표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전체 105편의 논문 가운데 1990년대 한국 근현대 고승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덕진 선생은 140페이지에 소개가 됩니다. 인용문 밑에 이덕진은 근현대 불교사가 학술적인 측면이나 종단 중심의 전체적인 계획 아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이 순수하게 어떤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사에서 근현대 불교가 온전하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 그 연구 주제라든지 연구 범위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별로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근현대 불교를 전공한 학자들은 학자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런 이제 조금 뭐랄까요, 불교사가 지니고 있는 부끄러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몇몇 개인이나 특정 문중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특정 문중에 관심이 없었으면은 근현대 불교는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도 거의 불모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100년간의 근대 불교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지 못한 것이 연구 부진의 원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또 뭐랄까요, 한국전쟁, 이런 그 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많은 어떤 자료들이 사실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한편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연구는 36편으로 지난 10년보다는 비약적인 수적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1990년대 종단개혁 이후 근현대 불교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서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전제되었고, 특정 문중의 고승 추모와 선양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 전반까지 약 66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전 10년 동안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논의의 중심을 갖고 있는 성철 스님 선양, 그다음에 이제 타너 스님 선양, 이런 이제 측면들, 어찌 보면은 90년대 후반부터 점점 더 근현대 스님들에 대한 추모, 선양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그 시절보다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다양화해지는 모습들은 이런 이제 어떤 추모 사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뭐 저뿐만 아니라 근현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인물별 분포는 표입니다. 그래서 망공 스님부터 뭐 운어영화 스님까지의 그 성과들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성철 스님과 타너 스님이 공교롭게도 17편으로, 이거는 이제 한정적입니다. 5개 학술지에서 나타난 그래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한 편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그에 비하면은 이 17편이라는 그 수적 측면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142쪽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근현대 고승 선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월정사의 하남과 타너 조명이 있었고, 해인사의 성철 선양 사업은 불교계의 관심과 함께 학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만큼 근현대 불교의 어떤 토양이
허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제별 분포입니다. 주제별 분포는 제가 이제 총 105편의 논문을 7개의 주제로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불교사하고 사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불교 사상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환경, 그로 인해서 불교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에 걸맞는 그런 개혁적 사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던 소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3페이지, 이제 그 고승 연구의 경향 및 성격입니다. 성격인데, 이건 크게 이제 주로 4가지로 제가 내용적 분석을 좀 했습니다. 144페이지, 근현대 고승 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경향들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5번째 줄에 보시면은 박전은 만해는 분명 근대를 대표한 승려지만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 맥락이나 문학적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가 승려였음에도 정작 그의 불교 사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해에 대한 연구는 문학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만해 연구 성과를 또 분류를 해가지고 이번 연구처럼 조사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만해의 문학에 관련 연구 성과들이. 그래서 순수 어떤 불교적인 측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중간에 그 서재영 역시 시인이나 민족 지사로서의 만해에 대한 행적과 사상은 자타가 납득할 만한 근거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그를 선사라고 부르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근거와 연구 성과가 미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만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근현대 불교 연구자들이 과연 연구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이제 평가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5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요컨대 근현대 고승의 사상 연구는 수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충분한 연구조차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왜곡하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친일과 항일에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근현대 불교사나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먼저 그런 그 두꺼운 어떤 벽이랄까요. 학문의 생명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아직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것들. 불과 70년대, 80년대 이런 그 각 문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불교적인 장면들을 놓고 굉장히 어떤 민감한 그런 장면들도 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수 어떤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해 내갈 것인가, 이건 역시도 사실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상과 수행 전통의 계승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어떤 그 큰 스님들도 그분들이 출가해서 어떤 한 문중에 큰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분들이 배웠던 그런 사상과 수행은 전혀 어긋나지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개혁적인 성향 역시도 결국은 바로 정법의 의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봉, 그 다음에 효봉,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하남,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14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서 7번째 절입니다. 성철 사상의 연구는 그의 사상과 독자성 외에 돈점 논쟁이 현대 불교학과 철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호불호의 어떤 논쟁도 있었죠. 또 회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후학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본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학문적인 성과, 더 나아가서 수행의 어떤 과제들을 남겨주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는 백학명 스님에 대한 그런 이제 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공통된 것은 한국 불교가 면면이 내려오는 동안에 숨결을 같이 했던 어떤 수행 전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국 근현대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자적 사상의 형성과 전개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어떤 수행 전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절에 맞는 변형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포교하고 불가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현대 고승의 사상은 불교 전통의 계승과 함께 독자성도 주목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상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우선 불교 전통의 계승을 사상 수행의 본분사로 인식하였고, 미흡한 불교의 시대적 역할과 방향 제시에 대한 반성과 중생들을 위한 불교 사상과 수행의 체계화나 대중화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타너 스님이죠. 이분은 뭐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연구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철 스님과 더불어서 17편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유불도 3교를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을 연구하는 후학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어떤 선을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불도 3교에 관한 타너 스님의 유불도 3교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진전이 됐었고,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학자였던 불교사학자였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치한 그런 사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너무 글쎄요, 타너 스님의 어떤 그 뭐랄까 유불도 3교에 대한 학문의 폭이 어느 정도에는 저는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 이런 문외한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 뭐랄까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좀 나오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입니다. 그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 성과인데,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서재영과 최원섭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성철 사상의 특성이 전통 계승이나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독자적인 자기 완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서재영은 성철의 중도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백일법문은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학자의 저작이 아니라 종교적 정통성과 권위를 담지한 종정스님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전문서적 못지않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충분하게 논의가 이제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101법문의 주제는 불교의 핵심적 사상, 도노돈수와 같은 수중론 등 심오한 불교 사상과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101법문은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한 투철한 수행자의 논저라는 점에서 내면적 검증을 거친 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책의 영향력은 결국 후학들에게 수용이 되어서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계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어떤 내공이 들어있다면은 소위 말해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파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재는 결국 성철의 101법문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감으로써 불교의 본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철 스님의 투철한 가치관에서 배어나오는 치밀한 주제의식이며 그것은 불교의 본분사에 철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성철 사상에서 불교 사상과 수행을 계승하는 불교 전통의 경향과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근현대 불교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현대 불교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반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누구나 다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개혁을 부르짖는데 아쉬운 것은 수행 전통, 한국 불교의 전통을 기초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많지 개혁만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는 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가 연속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랄까요, 그런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은 근대 고성들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한용운의 개혁사상은 근현대 불교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정여정은 만해의 불교 유신 사상이 어떻게 근대 사조의 성찰 속에서 주체적으로 전개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만해의 불교 유신 사상은 한국 불교의 전통적 사유를 계승하면서도 서구 근대 사조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토착적 근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고창신이라고 한마디로 가름하면은 조금 어울리지 않겠는가. 1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김경집은 성철의 개혁사상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철이 한국불교 종단의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본인 스스로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실천한 결사에서 이런 불필요한 신앙적 대상을 정리하여 승가의 수행 풍토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법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즈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맺은말은 현대불교 고승 연구의 가치와 과제입니다. 내용을 그냥 함축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